자, 이제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인제 기간에 이코노미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코노미 악기를 판다고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종류는 아주 품질이 좋고 맛있는 오코노미 악기를 팔고, 두 번째 종류로는 아주 품질이 나쁜 불량 오코노미야끼를 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저희가 파는 오코노미야끼의 90%는 불량 오코노미야끼고 10%는 엄청나게 맛있는 오코노미야끼입니다. 근데 맛있는 오코노미야끼는 사실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아주 귀한 재료들이라서 사실은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되고, 그래야 돈이 남고, 불량 오코노미야끼는 사실 돈을 좀 싸게 받아도 이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낼 때 90%가 불량 오코노미야끼라며 하면서 그 불량 오코노미야끼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 먹을 때 이제 높은 확률로 불량 오코노미야끼를 먹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 할 것이고, 사람들은 저희가 그걸 판다고 했을 때 품질 좋은 오코노미야끼를 팔고 싶어도 돈을 남기려면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품질 좋은 걸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똑같으면 그게 결국 거래가 안 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팔게 되면은 결국은 불량 오코노미야끼만 팔게 됩니다. 사는 사람들도 불량 오코노미야끼를 기대하고 사게 되고, 파는 사람도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 품질 좋은 맛있는 오코노미야끼를 팔려면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렇게 팔 수는 없고, 결국은 낮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낮은 가격을 받고 팔았을 때 돈이 남는 오코노미야끼는 불량 오코노미야끼니까 불량 오코노미야끼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코노미야끼는 불량 오코노미야끼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맛있고 품질 좋은 비싼 오코노미야끼는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맛있는 오코노미야끼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코노미야끼 사례에서 중요한 가정은, 여러분들은 어느 게 품질 좋고 맛있는 오코노미야끼고 어느 게 품질 나쁜 불량 오코노미야끼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오코노미야끼를 사 먹으려고 하는 손님들은 어느 게 품질이 좋고 어느 게 품질이 나쁜지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인데, 이거를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보 비대칭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말하는 상품이 레몬 상품이라는 건데, 이 레몬은 겉보기에는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맛을 보면 너무 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엔 괜찮은 상품 같은데 실제로는 품질이 나쁜 경우. 사실 저는 레몬을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상품을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쓰던 표현을 사용해서 논문 제목도 그렇게 지었는데, 논문 제목이 "레몬 시장 땡땡 이 품질의 불확실성과 마켓 메커니즘인데, 이 품질의 불확실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코노미야키 사례처럼 이 상품의 지금 겉만 봐서는 이 품질이 어떨지 모르는 상태. 이럴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이 에컬러프라는 경제학자가 쓴 논문이고, 이 논문으로 에컬러프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과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근데 이 논문과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논문을 3번이나 리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재 거절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QJ에 냈다가 거절당하고, 그다음에는 AR에 냈다가 거절당하고, 그다음에 JP에 냈다가
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RES에다가 냈는데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좀 좋지 않게 평가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라는 좋은 그런 교훈을 주니어 경제학자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이 에콜로프의 논문이 QJ나 AR이나 JPA한테 레몬 취급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RES가 그 진가를 알아줬고 이 논문이 인용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이 논문 이후에 이제 정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정보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확립될 정도로 파급력이 큰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에클로프의 부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제넷 옐런입니다. 제넷 옐런은 어떤 사람이죠? 미국 연준 의장도 했었고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죠. 부부가 경제학자인데요. 아무튼 논문에서는 미국 중고자동차 시장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코노미야키 사례랑 같이 매칭을 하면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정은 판매자랑 구매자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건데 판매자는 이 자동차가 품질 좋은 자동차인지 품질 나쁜 자동차인지 자동차 상태를 잘 알고 있고 구매자는 잘 모르는 상태. 이게 이제 그 가정입니다. 그럼 이 구매자로서는 자동차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그냥 타이어 몇 번 차보고 그냥 이게 좋은 차기를 바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판매자는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나쁜 자동차를 구매자한테 팔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자로서는 중고차 그 딜러가 만약에 그 품질 좋은 중고차라면 굳이 나한테 팔겠어?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중고차를 사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지 않고 새 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논문에서 소개하는 사례인데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두 가지 타입의 자동차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의 자동차는 깨끗하고 이렇게 품질 좋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차가 몇 개 없어요. 몇 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중고차 딜러는 2,700만 원 정도를 받을 의향이 있고 구매자는 이 품질 좋은 깨끗한 중고차를 3천만 원에 살 의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해야 정상인데 구매자는 3천만 원, 300만 원 더 얹어서 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좋은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2,700만 원이랑 3천만 원 사이에는 어떤 가격에서 협상력에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구매자도 좋고 판매자도 좋고 둘 다 이득입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좀 더 보시죠. 이제 두 번째 타입의 자동차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타입의 자동차는 앞으로 500만 원의 수리비가 추가로 드는 그런 품질이 좋지 않은 좀 고장난 그런 중고차입니다. 이런 중고차가 중고차 그 시장 매물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매자가 알고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중고차들 대부분이 수리비 50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사실을. 이때 구매자는 그 깨끗한 중고차라면 3천만 원에 사겠는데 지금 500만 원의 추가 수리비가 들게 생겼으니까 이런 타입 2 중고차에 대해서는 2,500만 원에 살 의향이 있습니다. 수리를 하면 이제 타입 1처럼 깨끗한 중고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타입 1이랑 타입 2 중고차가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는 이게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2,500만 원보다 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대부분의 중고차는 지금 타입 2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내가 지금 짚고 있는 이 중고차가 2,500만 원 정도의 가치만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깨끗한 중고차를 2,500만 원에 팔지 않고 구매자들도 깨끗한 중고차를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깨끗한 중고차들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존재는 하는데 팔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그래서 깨끗한 중고차 타입 1 차에 대한 시장은 사라집니다. 이게 마켓 콜랩스인 거죠. 시장이 붕괴된 거예요. 그 타입 2 자동차 시장만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구매자한테 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티맵 점수 있죠. 100점 만점에 90 몇 점, 50 몇 점, 이게 GPS 기록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주행 관련 기록, 예를 들면 사고를 몇 번 났었는지 이 차가,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구매자가 이게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 판별할 수 있으니까 타입 1이라면 3천만 원을 지불하려고 했을 테고, 결국 깨끗한 중고차를 서로 사고 팔고 그러면 서로 좋고 이랬을 텐데, 어,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타입 1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시장 실패입니다. 좋을 뻔했는데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고차 시장인데, 이제 보험 시장으로 넘어갑시다. 보험 시장으로 넘어가면요, 스토리가 이제 뒤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구매자랑 판매자의 상황이 바뀝니다. 정보 비대칭은 정보 비대칭인데, 이번에는 구매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 건강보험 시장을 지금 예로 들겠습니다. 그 구매자는 자신의 그 유전력도 알고 있고, 자신의 위험 선호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보험 계약을 하면 구매자로서는 위험을 기피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불확실성의 방에서 탈출하니까 구매자도 좋고, 판매자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 이윤으로 취득할 수 있으니까 판매자도 좋고, 이것이 이제 보험 계약인데, 구매자가 위험을 기피해서 불확실성의 방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보험에 가입하려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자기가 건강이 나쁜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숫자로 예시를 들자면, 일단 100명이 있다고 해 봅시다. 알려져 있는 정보는 뭐냐면 90명은 건강한 타입이더라. 이게 지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건강한 90명 중에서 한 10% 정도는 아파서 병원비 1,000만 원이 지금 들게 되어 있고, 한 90% 정도는 병원비가 들지 않고 그냥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해 봅시다. 이 expected cost를 계산해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 경우에는, 건강한 타입의 경우에는 10%가 1,000만 원을 내고 90%는 빵만 원, 아무 비용도 나가지가 않으니까 어 기대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10명 정도는 건강하지 않은 타입이라고 해 봅시다. 건강하지 않은 타입은 아무래도 50%의 확률로 아파 가지고 병원비 1,000만 원이 들고, 나머지 50%의 확률로 빵만 원이 든다고 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대 비용을 다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안 건강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50%라서 500만 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판매자는 보험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면 좋을까 하는 건데요. 일단 전반적인 기대 예상 지출 비용을 생각해 보자면, 건강한 타입의 사람들이 한 90%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지출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 건강한 타입에서 500만 원이 지출될 것 같아서 총 예상 지출 비용을 한 14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누군가에게 팔면은 평균적으로 연마다 140만 원씩 지출되겠구나 하면서 파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윤을 얻으려고 리스크 프리미엄, 어차피 위험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불확실성의 방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10만 원을 붙여 가지고 150만 원으로 팔겠다고 제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 명이 모두 다 가입하면 보험에, 그러면 이제 이윤 10만 원 곱하기 100 해 가지고 1,000만 원의 이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50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건강하지 않은 타입의 경우에는 자신의 예상 병원비가 지금 500만 원인데 50% 확률로 1,000만 원 나가고 50% 확률로 800만 원 나가는데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자신의 타입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90명에 속한지 10명에 속한지는 알고 있지만 병원비가 나중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예상 병원비는 그래서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보험 가입료가 150만 원이니까 훨씬 싸죠. 그러니까 보험을 구입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막 위험을 엄청나게 선호하지 않는 이상, 위험 중립적이거나 위험 기피적이라면.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 중에서 위험 중립적인 사람들은 지금 예상되는 병원비가 100만 원인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한 10%의 확률로 1,000만 원이 드니까, 그래서 100만 원인데, 보면은 보험료가 150만 원이면 너무 비싸죠. 불확실성의 방에서 탈출하려고 50만 원을 더 내냐. 근데 그건 위험 기피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기계처럼 계산해서 100만 원보다 150만 원이 더 비싸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 중에서 위험 기피적인 사람들이 이제 방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100만 원보다 더 비싼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지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가정을 해서 건강한 사람 9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 정도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때 이윤을 다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수입을 보면은 일단 안 건강한 10명은 전부 다 가입을 하니까 예상 지출 비용 500만 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싸니까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데 위험 기피적이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 50명 해 가지고 60명이 가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입은 보험료 150만 원을 곱해 가지고 9천만 원이고, 이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 10명이 지금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50%에 해당하는 5명이 1,000만 원 병원비가 지금 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5천만 원 정도의 지출을 예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 50명 중에서 5명 10%죠 는 1,000만 원 또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5천만 원의 예상 비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들만 놓고 봤을 때 총 예상 지출 비용은 1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9천만 원, 1억 원 해 보면 이게 그 이윤이 남지가 않습니다. 예상 수입, 예상 비용에서 예상 이윤을 계산해 보면 예상 이윤이 마이너스라서 150만 원을 이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윤이 남지 않죠? 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10명 전부가 지금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50%는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 가입하지 않고 좀 빠져나가죠. 그래서 90명 중에 지금 50명만 가입을 했죠. 그래서 비용이 더 큰 겁니다. 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150만 원으로 팔지 않고 값을 올려서 좀 수입을 좀 더 노려보려고 20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200만 원을 올리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이 좀 더 빠져나가게 돼요. 너무 비싸니까. 150만 원도 비싸서 90명 중에 50명만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이 되니까 20명만 남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위험 기피적이어도, 아무리 방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방에서 나가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명이 가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나오고, 이제 비용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가입을 했죠. 10명이. 그중에서 이제 50%에 해당하는 5명이 1,000만 원을 지출하게 될 텐데, 그럼 5천만 원의 비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 지금 가입자 2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2명이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2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보다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물론 이제 가격을 200만 원으로 했을 때 50명 중에서 이렇게 30명이 빠져나가서 20명이 남지 않고 혹시 40명만 남았다고 한번 가정을 또 해 봅시다. 10명만 빠져나간 거예요, 50명 중에서. 그럼 이제 수입은 1억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용도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10명이 이제 전부 다 가입을 하는데 그중에 50%인 5명이 병원비 지출이 생겨서 5천만 원 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입해 있는 건강한 사람들 4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4명이 병원비 지출하면 4천만 원이 돼서 1억 원에서 9천만 원 빼면 이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50명에서 한 40명 정도로만 빠져나간다면 보험료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때로는 200만 원으로 팔았을 때 이윤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윤이 애초에 남질 않아서 보험 사업 자체를 보험회사가 시작을 하질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일단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50명에 대해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요 전에 있었던 상황에서는 가입자가 몇 명이었죠? 가입자가 빵명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예 팔질 않아서. 근데 여기에서는 50명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완전한 마켓 콜랩스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 50명, 지금 50명이 가입했으니까 100명 중에 나머지 50명, 그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험 계약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는 역선택이 일어나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험 시장을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죠.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을 때 특히.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역선택이 발생하고 시장 스스로 보험 시장을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제학과 관련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많을수록 좋을까 하는 질문인데 뭔가 정보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은 왠지 정보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왼쪽 섬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고 오른쪽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 전부 다 각자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어서 수확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확한 농산물을 소비하면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효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폭풍우가 왼쪽 섬으로 갈지 오른쪽 섬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만약에 폭풍우가 오른쪽 섬으로 가면 왼쪽 섬에 사는 사람이 좀 먹을 걸 나눠 주겠다. 그다음에 만약에 폭풍우가 왼쪽으로 가면 이번에 오른쪽에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먹을 걸 나눠 주겠다.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슈퍼컴퓨터 아니면 기상청이 생겨 가지고 날씨를 완전하게 예보를 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그래서 폭풍우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은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폭풍우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 예보가 접수됐으면 그게 이제 확실한 정보면은 오른쪽 섬에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농사 지어 가지고 먹을 걸 잘 소비할 것이고 왼쪽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른쪽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 방법도 있지만 딱히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왼쪽 섬에 사는 사람은 폭풍을 맞고
수확을 하지 못해서 소비가 0이 될 겁니다. 오른쪽에 사는 사람은 아까 그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계약을 맺었으면 좀 나눠줘야 되니까 소비량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지금은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온전하게 자기 땅에서 지은 농산물을 다 소비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아까보단 효용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효용이 높아졌고 이 친구는 효용이 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사회 효용 함수가 만약에 한 개 효용이 체감한다고 하면 어때요? 한 사람은 효용이 좀 증가했는데 한 사람은 효용이 빵이 돼 버렸죠.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아까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나눠 먹을 때보다. 그래서 정보가 완전할 때 오히려 사회 효용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가 많을수록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 경제학에서 자주 예시로 드는 이제 두 개의 섬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